얘들아 여기 불 좀 맞춰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명사특강을 주관한 전남대학교 제50선대 총학생회에서 총학생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홍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총학생회가 이번 공약으로 명사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정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을 모셔야 할까라는 굉장히 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서 이제 그 조국 대표님께서 전남대학교에서 그 강연에 굉장히 호의적이시라는 연락을 주셨고, 저희도 전남대학교 학우들을 위해서, 그다음 우리 광주의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많은 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이 부디 어떤 딱딱한 그런 자리보다는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많은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대학교는 아무래도 이 학생회와 이제 그 정치권과의 어떤 연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반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부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비전이나 아니면 현안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눠주시고 주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은 최대한 좀 지양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조국 대표님 단독 강연이 한 30분 정도 있을 예정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조국 대표님과 이제 우리 학교에서 지금 현재 교수직을 하고 계시는 박구영 교수님을 모시고서 함께 더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모든 강연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조국 대표님께서 여기 무대에 계신 상태로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 좀 기념사진 촬영도 있으니까요. 이따 강연 끝나시고 나서 사진 촬영에 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리에 조금만 남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그 전에 너무 감사드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번 강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여러 준비할 것들이 많았는데요. 조국 신당에서 이번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 의사를 밝혀주셨고,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기 기대근 조직본부장님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명사이신 조국의 신당의 조국 대표님 모시고 이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전직이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뭐 평생 대학 교수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등등의 이유로 대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그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침 전남대학교에서 이런 강의 기회를 주신다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대학 강단에 서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 캠퍼스에 들어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좀 찡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는 없고 돌아가지도 않겠습니다만은 교수 시절 학생들과 같이 얘기하고 강의하고 이런 시절이 생각이 나서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거창한 강의라기보다도 제가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또 전직 대학 교수로서 또 현직 정치인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물론 정치인이다 보니까 일정하게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그 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불이 꺼져야 뭐가 보일 것 같은데 약간 비껴나 있겠습니다. 뒤에 보시려면
그 강의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저 개인 얘기를 좀 해달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라고 대학을 서울로 갔는데 저 스스로를 지역인, 지방인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느꼈나 하면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대학교 첫 여름 방학 때 서울 친구들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구가 너 시골 언제 가니? 이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부산에 태어나서 부산에 자라는데 부산이 시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서울 친구들은 서울 말고 모두 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이때 내가 지역 사람이구나, 지방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서울에 오래 살았지만 저희 물론 뭐 어머님, 동생이 지방에 살고 있지만 저 스스로를 지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 아주 어릴 때 이제 부산에 태어나 자랐고 책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골목 누이면서 총싸움도 하고 저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학 들어와서는 저런 졸업식 때 모습인데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대학교 캠퍼스 안에 항상 백골이라고 부르는데 폭동 진압 경찰이 항상 있었고 학생회 시대 경찰이 상주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전두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할 수 있다. 수업이 안 이루어지던 경우가 허다하고 그런 상황을 살다 보니까 제가 당시에 제가 원래 법대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판사가 돼야겠다라고 써뒀더라고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근데 대학교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런 길로는 안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특히 비극적인 일이지만 제가 대학교를 82년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걸 공개해서 보는 게 어떻게 잡혀갔기 때문에 몰래 돌려보는 상황이었는데 그 시점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저만이 아니라 저희 세대를 좀 광주 세대라고 부르는데 고향이 광주인과 관계없이 그게 저희 원초적으로 저의 마음을, 저희 생각을 결정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법대 가면 판검사 된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고, 요즘에는 학생들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여름 방학 때마다 농활이라는 걸 했습니다. 매 4년간 농활 가고 여름 방학 때는 농촌 활동 가고 겨울에는 도시 빈민 활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가서 빈민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활동들을 쭉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젊은 시절에 감옥도 잠깐 갔다 왔습니다. 5개월 정도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그 뒤로 사면 복권되었는데, 그 시기에는 저만이 아니라 그 당시는 불법 집회, 즉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했다고 징역 3년이 나오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시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시대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전남대건 어느 대학이든 간에 학교에 경찰이 상주하지도 않고 학생회 조직한다고 잡아가지도 않고 집회 시위 아주 활발해 있는 상태인 거죠. 즉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됐다 그러면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대표자를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느냐. 제가 젊은 시절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대표자를 자기 스스로 못 뽑았어요. 유신 정권 같은 경우는 심지어 대통령도 직선이 아니었고 전두환 정권도 직선 아니었고 심지어 국회의원도, 제 나이와 비슷한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게 있어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시대가 다 끝났죠. 즉 대표자를 우리가 직접 뽑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투표권을 박탈한다 그러면 참겠습니까? 못 참죠. 그 다음에 정치적 민주화의 두 번째 기준은 저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을 하는 거죠. 직접 말을 하건 책을 쓰건 글을 쓰건 언론을 통해서 말을 하건
이런 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70년대 같은 경우 박정희 대통령 놀렸다고 비난했다고 중앙정부부에 끌려가서 고문받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일 없죠. 지금 누구나 가장 권력자인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조롱할 수 있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약간 대통령 비난할 때 혹시 압수수색 들어올까라는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건 과거 같은 그런 불안감은 아니란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불안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사회가 뭔가 위태롭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지금 심리적으로 권력자를 비난할 때 혹시 내가 무슨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으면 이거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바로 지금 누가 잡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봐서 권위주의 정권 시대, 독재 정권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났는데 지금도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 특히 대학생분들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학생회 회장도 뽑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뽑고 지방선거도 통해서 지방의원도 뽑고 시장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그리고 할 말 다 하고 사는데 우리에게는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뭔가 그렇다고 우리 삶이 완벽히 행복해진 게 아닙니다. 그게 뭘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를 얘기를 좀 더 하고 싶긴 한데 왜냐하면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나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이 많이 드러납니다. 입틀막 아시잖아요? 입틀막이 뭐냐?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죠. 입틀막이 다른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입틀막이지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표현의 자유입니다. 말할 때 이걸 막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제가 뭐 아시겠지만 지난 2월 13일에 제가 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고 3월 3일에 창당을 했고 4월 10일에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저보고 저하고 친한 근데 뭐 민주당에 있는 선배, 동료, 후배 정치인들이 그러지 말고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되고 난 뒤에 민주당 입당하지 그래. 그 90%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창당을 결심을 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는데 제가 그 자랑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왜 조국이라는 사람이 여기 그 길 없는 길이란 말이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길 없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막막한 상태죠. 당시에 제가 창당 선언을 했을 때 우리 뭐 전국의 거의 모든 언론에서 거의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조국신당 만들면 망할 거다. 의석 최대 3석이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다수석 차지하는데 방해가 될 거다. 라고 다 예언을 했습니다. 결과는 전혀 안 그랬잖아요. 그건 뭐 다 아실 것 같고. 그럼 이게 뭘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창당을 하고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민주주의의 퇴행, 이틀막의 문제, 최근에 얘기한 뉴라이트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얘기보다도 저는 우리 사회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기본 우리가 민주, 진보, 보수, 좌우, 영남, 호남 관계없이 한국 사회를 지켜온 대한민국이란 민주 공동체,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유지해온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정치적 원칙이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다.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학생회 간부 몇 명하고 5,000원짜리 학생식당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활비가 어떤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자취하는데 월세는 얼마인지 다 한번 물어봅니다. 제가 대학생들 만나면 주로 물어보는 게 거주 문제, 등록금 문제, 생활비 문제를 꼭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미 대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들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전남대 학생만이 아니라 제가 전국을 돌면서 학생들을 보면 이 학생들은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 훨씬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왜냐면 경찰 가서 경찰한테 맞을 거 별로 없고, 말도 자유롭고, 옷도 자유롭고. 제 고등학교 때는 머리 빡빡 깎고 다녔어요. 대학교 때 머리 길면 뭐 머리 잘리는 이 경험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럼 뭐가 지금 이 젊은이들의 고통일까? 생각해보면 당장은 등록금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전대 같은 경우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립대보다 훨씬 접근이 많습니다. 사립대 학생 같은 경우는 등록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취를 하건 하숙을 하건, 물론 기숙사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숙사가 다 제공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 숙식 거주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생활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알바를 많이 하는데 알바가 지금 1시간에 10,000원 정도 받을 건데 대략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겨우 10,000원 정도인데 하루에 알바를 3시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공부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험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근데 알바 3시간, 하루에 3시간 한다고 당정하더라도 30,000원 벌면 30,000원 가지고 뭐 술 마신다거나 이건데 술 마실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비싼 커피숍 가보자면 밥 먹고 술 마시고 커피 마시면 날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4년을 군대 빼고 4년을 마치고 졸업을 했지만 그 뒤에 취업 문제, 그 뒤로 그 취업 이후의 문제 다 걱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하면 저희 세대 때 같은 경우는 대학교 진학률이 한 30%, 40%였어요. 많은 경우 공부 똑똑한 친구들이 중학교 때 똑똑한 친구들이 집안이 어려워서 상고 가고 공고 가고 해서 상고 마치고 은행 취업했습니다. 제 중학교 친구들 보면 대학 진학률이 한 30, 40%인데 당시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짓는데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졸업자가 30, 40%밖에 안 되니까 취업이 거의 다 되고 취업을 하면 그 다음에 집을 또 대부분 한 20년, 10년 정도면 집을 구했어요. 제 고등학교 동기들을 보면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서울에서 뭐 아주 유명하다는 명문대학이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10년쯤 있으면 그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아파트 마련하고 그 다음에 애가 보통 둘이 있습니다. 평균적인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생의 모습입니다. 아주 평균적인. 제가 근데 저는 뭐 서울대학교 나왔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아주 저희 보통의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가장 평균적인 이 성취가 지금 20, 30대에게는 아주 높은 매우 달성하기 힘든 목표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저의 책임이고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가장 고통과 불안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절에 또 대학 졸업하고 난 뒤도 취업 문제가 불안하고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중간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자기 월급의 3분의 1을 거의 15년, 10년에서 15년 완전히 저축해야만 살까 말까 이런 정도입니다. 상세한 통계는 여러 기사들을 보면 나오실 것 같고 뭐 어제 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나 했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삶이란 게 저희 기성세대 입장에서 반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세대는 여러분의 뭐 삼촌 세대일 수도 있고 아빠 세대일 수도 있고 큰아버지 세대일 수 있는 세대는 그런 삶을 거쳐서 어려운 시절에 정치적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런 코스를 거쳐와서 평균적인 삶이 그 정도인데 지금 젊은 세대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워졌는데 사회 경제적으로는 저희 기성세대가 평균적으로 이룬 것을 스스로 이루기, 상속받는 경우 빼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진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좀 멋진 사진을 해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하니까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하냐, 윤석열한테 복수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 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말로 여기 우리 박구용 교수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뭐 철학은 제가 줄도 모르는데 니체라는 철학자가 한 그 르상띠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사적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응징이라는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괜히 뭐 잘난 체 하느라고 르상띠망이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창당을 하고 광주 충장로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다방이라고 불리는 사거리에서 첫 연설을 하고 대중정치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는 마이크를 쓸 수가 없어서 법상 비례정당은 마이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육성으로 그냥 생목으로 연설을 했는데 그때 제가 참 저의 힘이 되었던 순간이었는데 저기 이제 모여 있고 제가 저 가운데쯤 보입니다. 근데 여기 어르신이 저를 오더니 저한테 딱 악수를 하더니 그동안 고생했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함과 동시에 그 위로를 함과 동시에 그 다음 말이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잘 싸워달라. 이런 말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저에게 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뭐 공감, 연민, 동정 이런 감정은 기본으로 깔고 당신이 좀 잘 싸워봐라. 그리고 대안을 새롭게 마련해봐라. 이게 당시 광주 시민이 저에게 내렸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 한번 이제 우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통계인데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얼만큼 심각해진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세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래프만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다 내고 근로소득세를 내건 여러분들이 물을 마셔도 세금을 냅니다. 간접세를 다 냅니다. 직접세, 간접세 항상 내고 있는데 세금이 다 모이고 있는데 나라는 적자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도 근데 문제는 밑에 나옵니다만은 부자 감세를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라가 돈이 없다 그러는데 세금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나라는 돈이 없는데 감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의 문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돈이 없으면 돈을 어디서 걸어야 됩니다. 근데 부자 감세를 한다는 얘기는 세금이 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를 운영하려면 필수적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돈을 더 가져와야 되죠. 어디서 더 가져올 것인가? 저는 근로소득세, 간접세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낼 세금인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종부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헌법 123조 얘기는 제가 얘기했던 저 스스로를 지방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종부세 논쟁이 한참 종합부동산세 논쟁이 뜨겁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현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강벨트라고 얘기하는 강남 상구, 용산 이런 한강에 붙어있는 쪽 같은 경우 비싼 아파트가 많습니다. 거기서 주로 종합부동산을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종부세 때문에 유권자들이 막 화를 내는 거죠. 강남 상구나 용산 여기서는 왜 우리가 돈 많이 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종부세 깎아주자, 없애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지역 사람들은 종부세는 강남 사람들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법학이 전공 아닙니까?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법상 종부세를 걷으면 주로 이제 강남 3구나 뭐 수도권에서 걷습니다. 비싼 아파트야 되니까. 강남 3구 또는 비싼 아파트에서 걷으면 법상 70 또는 80%를 무조건 지방 교부세로 해서 지방으로 보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 말은 종부세가 없어지거나 대폭 완화되면 여기에 올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균형 발전 얘기합니다. 헌법 123조에 있는 얘기하고 지역에 있는 정치인도 모두 지역 발전 다 얘기합니다. 지방대학 발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돈이 안 오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당도 종부세 폐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세금 문제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종부세 문제가 단순히 서울에 있는 강남 3구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다. 그게 없어지면 바로 여기에 돈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한번 보시면 이게 얼만큼 인구가 변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수도권은 계속 올라가고 비수도권은 계속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수도권에 돈이 모이기 때문이죠. 시설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직장이 모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정치인이 다 저 문제 해결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교과서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정치인이 지역균형 발전해야 된다, 서울공화국 타파해야 된다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가 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이런 상세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 얘기를 제가 대학에 왔기 때문에 제가 또 전직 대학 교수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밑에 보시면 부산광역시가 소멸위험 지역 돼 있는데 전남 소멸위험 가자커 돼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전남만이 아니라 심지어 부산은 제2대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는 분들이 여기 전남 출신도 계실 건데 전남도 인구 소멸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서울 다음에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심지어 부산, 제 고향도 소멸위험 지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서울 말고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부산이 소멸위험 지역이니 그렇지 않은 경남, 경북, 전남 더 심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않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여기 지금 대학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옛날 얘기라고 라떼 얘기라고 이제 놀리지 마시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또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또 그 대학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저의 머릿속 저희 세대의 머릿속에 어떤 게 있었나 하면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뭐 서울에 무슨 서울대학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전남대다 경북대다 그 의대를 얘기해 봅시다. 최근에 의대 정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전대의대, 경북대의대가 아주 좋은 의대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뭐 의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상당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서울의 사립대에 갈 거냐, 부산대에 갈 거냐 고민을 하다가 반쯤은 다 부산대에 남았습니다. 그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과 서울에 있는 이른바 명문사립대학을 똑같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그런 현상들이 진행되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을 중심으로 멀수록 나쁜 대학이 됐어요. 이 상황에서 이게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뭐 각 지역별로 지역 국립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졸업한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뭐 부끄럽다거나 불이익받는 일이 덜했다면 지금은 멀수록 나쁜 대학이 대학 취급을 받게 되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전 너무 저부터 약간 이상한데 어느 순간 세상이 그렇게 바뀐 배경 그건 아까 봤던 인구도 줄고 모든 것이 서울로 몰리고 부산도 소멸 위험지게 되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대학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대학생들 중에 졸업한 사람들도 불이익을 받겠죠. 이 문제 해결이 저는 중요하다고 싶어서 오늘 제가 대학에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넘겨주시면 그리고 또 넘어가죠. 그랬습니다. 대학 쪽으로 이제 제가 이걸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대학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 너무 진도를 많이 뺀 것 같은데 좀 뒤쪽에 대학이 있는데
PPT는 없나 봅니다. 그럼 제가 그대로 이 상태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문제를 대학에 제가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시스템을 안 바꾸면 저는 문제가 커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이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서로 이제 비교될 수 있을 건데, 미국 같은 경우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라고 해가지고 대학이 쭉 있는데 다 느낌이 대등한 주립대인데 다 대등한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 사립대가 있지만 주립대는 다 같은 수준이고 그 대학을 어느 주립대를 나오건 불이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국립대도 서열이 잡혀 있고 국립대 위에 사립대가 자리를 잡은 서열 상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타파하지 않고는 저는 이 여러 가지 인구 소멸 문제,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의 개인적 소신이기도 하고 저희 당도 고민 중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지역을 강화할 것인가, 그 지역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학문과 시민사회를 통합하는 이 세상, 커뮤니티, 새로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이 문제를 정말 고민해야 된다. 안 그러면 모두가 서울로 빨려들고 사람과 돈이 지역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방안이 있는데, 그 방안은 지금 이제 여기 한국형 대학 통합 네트워크라고 이제 얘기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같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의 지위 권력, 그리고 그 독점을 좀 해체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우리가 노력할 때가 됐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 생각은 A 분야 같은 경우는 각 각 지역대학에 완전히 몰아줘야 됩니다. B 분야 같은 경우는 을 지역대학에 완전히 몰아줘야 됩니다. C 분야 같은 경우는 명대학에 완전히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근데 A라는 전공을 하겠다 그러면 서울의 무슨 대학이 아니라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그 특정 대학에 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의 통폐합, 서로 학과 통폐합 등을 통해서 국립대가 전남대 같은 경우는 A 분야 같은 경우는 전남대가 무조건 1등이고 B 분야 같은 경우는 경북대가 무조건 1등이고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되지 않겠죠. 서서히 몰아나와서 전국의 거점 대학들이 그 자기 분야만큼은 그 특정 대학이 1등인 대학,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학생들이 올라오지도 않을 것이고 취업을 할 때도 그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 A 분야를 각 지역에 설치하는 기업을 거기에 배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A 분야 기업은 그 지역에 배치한다. 이런 생각을 구상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우리나라와 외국 대학의 경험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 대개혁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의 이제 고민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학생들 주거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마침 대정부 국회에서 비교단체 연설을 했는데 두 가지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이루어야 될 게 하나는 주거권, 두 번째는 돌봄권이라고 두 가지 권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 주거권 얘기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값 얘기는 이미 했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창당을 하면서 사회권 선진국 이런 말을 하니까 당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회권을 사회주의권이라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 사회권은 UN 사회권 규약에서 나온 우리도 가입된 규약입니다. UN에서 공인된 권리입니다. 사회권 중에 하나로 가장 저는 주거권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찰이 와서 갑자기 입을 막아버린다거나 끌고 와서 때린다거나
이러면 싫죠. 화가 나죠. 아무 죄 지은 게 없는데 맞는다거나 고문당하면 못 참을 겁니다. 여러분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다. 못 참죠. 그런데 그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지갑을 누가 뺏어가면 안 참죠. 내놔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유권이나 재산권 말고 지금 말하는 주거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집 문제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투잡을 하든지 장기간 노동을 하든지 우리 가족이 돈을 벌든지 하여튼 나와 내 가족이 돈 벌어서 해결해야 될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우리가 복지국가,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주거가 내 권리다 생각해요. 그 국가를 향해서 내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다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우리는 아무도 못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집 전세금, 월세금, 집 사는 거, 그 월세, 전세, 소유까지 내가 돈 벌어서 10년을 하건 20년 하건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지 국가에게 뭘 요구할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공상망상이 아니라 싱가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등등에서 다 하고 있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앞으로 할 얘기가 제 혼자 생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가에서 다 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지금부터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권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거꾸로 가겠습니다. 요거 아까 주거권 부분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까 사진 전세 사기 사진 보시면 제가 대구에 갔던 사진입니다. 대구에 전세 피해자가 너무 심해서 신혼부부 중에 여성이 자살을 했어요. 끔찍한 일인데 제가 그 아파트 앞에까지 갔었는데 이제 돈을 막 모아서 전세를 얻었는데 전세금이 통째로 날아가니까 막막해서 이 여성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여러 명이 또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을 얘기한 이유가 우리나라에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 평수로 얘기하면 18평 이하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많은 국민들이 좀 후진 아파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뭔가 외진데 짓거나 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거기 있는 아이들은 차별을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길 싫어하고 들어가더라도 나오고 싶도록 인식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18평이 아니라 30평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는 50년간 임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50년간 임대주택을 30평을 50년 보장해주니까 사실 죽을 때까지 준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이 매우 쌉니다. 월세가. 대부분 싱가포르 국민들은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다 삽니다. 집 걱정을 아무도 안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따로 자기 집을 삽니다. 근데 따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삽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집 걱정하지 않고 30평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주 예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봐서 저도 직접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주 슬럼 같다거나 이런 느낌을 주질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모두는 세금을 냅니다. 앞에서 봤듯이 우리 모두는 다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어디에 쓸 건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만 내는데 그 세금은 국가의 기재부에 모일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을 어디에 쓰라는 얘기를 우리는 안 하고 있고 그거는 대통령이나 기재부 장관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 그만큼 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낸 거예요. 우리가 다 조금씩 낸 세금이 저기 엄청난 양이 있는데 그거를 어디에 쓸 거냐에 결정하는데 우리는 개입 안 하고 있죠.
우리는 개입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는 그게 내 권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광주에도 아주 뭐 좋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비싼 아파트 최신 많은데 그건 또 돈이 있는 분들 그거 사면 돼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돈이 많은 분은 자기 아파트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보통의 특히 여기 계신 대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그 아파트를 못 살 겁니다. 광주 지역 최근에 깔끔하게 지금 비싼 아파트 제가 근처에 가봤는데 가격 내가 물어봤는데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 같더라고요. 평당 뭐 액수가 그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럼 지금 갓 졸업한 대학생 또는 신혼부부가 어디서 살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제가 말했듯이 이제 아까 싱가포르나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 20년 단위, 30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최장 50년입니다. 그 계약을 해두면 그 가격이 워낙 낮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고 생각하거나 전세금을 올려야 된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지금 버는 월급이 있다고 합시다. 월급에 집 여기 대학생 아닌 경우도 많이 계시니까 보통의 시민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월급의 3분의 1을 꼬박꼬박 저금해야 됩니다. 심지어 반을 저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각각 3분의 1 또는 2분의 1을 저금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300을 버는데 150을 저금할 필요가 없고 그 문제를 국가가 대대적으로 짓는다 하면 150을 어디 쓰겠습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해 쓰죠. 그러면 우리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당연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아기를 놓죠. 지금 아무리 아기 낳아라 저출산이다 대한민국이 소멸된다 다 얘기해요. 근데 신혼부부에게 막 왜 젊은 애들이 아기도 안 낳고 비난하는 어른도 있습니다. 우리 때는 어려웠는데 아기 3명 낳았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한테 해보세요. 화를 냅니다. 세상 정말 모른다고. 지금 우리가 애 낳았을 때 애를 둘 낳았을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이게 바로 뒤에 나올 양육 돌봄 문제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집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 집이 없기 때문에 연애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아기 놓기도 힘들어지고 자기 생활비의 반 또는 3분의 1을 주거 때문에 주거에 퍼부어야 되니까 자신의 행복도가 떨어지죠. 그럼 아기 문제, 양육 문제 또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나이가 여러분보다 조금 여기 계신 대학생들보다 많기 때문에 제 주변에 젊었을 때는 아기 키우는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부모님 봉양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제 주변 저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병원 신세를 지셨는데 아주 힘듭니다. 저희 아버님은 뭐 치매는 아니셨는데 주변에 치매를 걸린다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하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고 그 다음에 뭐 가족 간에 이걸 어떻게 부모님 모실 건가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다. 우리 부모님이니까 내가 고통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간병비가 국가 의료보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돼요. 간병 비용 상당합니다.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 문제도 보더라도 아이를 키웠을 때 요즘에 어릴 때부터 뭐 심지어 서울의 강남에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유치원 때부터 원어민 영어 교육 시키고 돈이 점점 학년이 밑으로 내려가서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비용이 또 엄청난 거죠.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애기 키울 때 비용, 부모님 키우는 비용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 다 우리 개인에게 맡겨져 있죠. 우리의 가족이 각자 도생하는 걸로 맡겨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엄두가 안 나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또는 연애를 하더라도 아기를 못 낳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과 양육, 돌봄 이런 문제가 지금 뭐 여기 보시면 간병살인이란 말이 끔찍한 일인데 간병하다 너무 힘드니까 간병인인 자식이 또는 배우자가 아픈 사람 살해하고 이런 일이 왕왕 발생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전국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돼서 나이 든 분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그 돌봄을 개인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저희 당 차원에서 이제 법안도 냈습니다만은 돌봄을 받는 것, 돌봄을 하는 것 모두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자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도 장년도 노인도 이제 일종의 그 질곡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고 아주 가족끼리 분란만 나고 형제끼리 분란 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이런 상황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집안에 많이 아픈 분이 계시면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실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는 제가 창당을 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결정적 이유가 우리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고통이 무엇일까의 문제였습니다. 아까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 회복, 민주공화국 가치 회복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로 인한 민주주의의 약화, 추락 문제는 얘기하라고 몇 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 말고 근본적으로는 이 민주화 이후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게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와 돌봄 이 두 가지를 해결한 쪽으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된다. 이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빨리 저는 국회에서 모두가 합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막 또 뭐 좌파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우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란 거죠. 그래서 제가 정당의 대표님만큼 정당 홍보를 하나 하자면 저희 당의 구호가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입니다. 이게 뭐 조국신당만의 꿈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루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식에게, 우리 후손에게 나보다는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는 게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럼 뭐를 더 나을까? 어떤 더 나은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빨리 물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회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민생 문제인데 특히 주거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 이제 너무 혼자 얘기했기 때문에 박구영 선생님 모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창당을 하고 정치에 투신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정치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고민 끝에 창당을 결심하고 들어왔는데 정치판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판을 일정하게 바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바꾸려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중앙정치 말고 지방정치도 바꾸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판, 중앙지역의 정치판 말고 정치가 아닌 사회경제적 영역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이게 우리 모두가 좀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에 들어왔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 말씀 줄이고요. 박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도와주신 조국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부 순서가 있는데요. 이제 이 시간대는 단순히 대표님께서 강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빛내주신 학생분들과 시민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질문까지도 진행하실 수 있는 시간이십니다. 저희가 세팅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요. 지금 잠시만 쉬는 시간 가졌다가 정확히 8시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에 오신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 아까 1부 순서 때 좀 조명이 조금 어두워서 좀 촬영에 조금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계속 이렇게 빛 다 켜놓고 있을 거니까 지금 촬영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중분들께 하나만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저희 컨벤션홀이 좀 취식이 금지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음료나 그런 거 외에 다른 어떤 식품 같은 것들은 좀 섭취를 좀 자제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돼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2부 순서는 그 조국 대표님과 함께 이제 함께 대담자로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에 재직 중이신 박구용 교수님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할까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강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존중과 좀 관용적인 마음을 담아서 서로의 생각을 듣고 함께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사전에도 좀 조율한 바여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질문자분들도 아니면 여기서 같이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좀 날선 정치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은 좀 사회자 재량하에서 좀 제지가 될 수 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박보영 교수님 이제 진행에 맞춰가지고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구용이고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이제 소개하면 저는 우리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입니다. 사실은 이제 철학과 교수고 이 대학 교수로서 조국 혁신당 대표님과 이런 자리에 제안이 왔을 때 처음엔 당연히 안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은 이유는 간단한데 무조건 같이 앉아있으면 내가 손해 아닙니까? 그죠? 저도
거의 저는 평생 살면서 컴플렉스가 없는 편이에요. 예, 원래 크게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 지금 조국 교수님 뵀지만 뭐 하여튼 이쪽으로 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힘듭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힘든 사람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때문에 힘들다. 나 때문에 내가 힘들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 혹시나 조국 때문에 힘들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행입니다. 한 분 계시네. 아직도 힘들어요? 내가 대표님 만나자마자 그런 말 했는데 이제는 이전까지 대표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국 때문에 위로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로할 수 있는 시민을, 국민을 위로하는 정치인으로 이제부터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봐봅시다. 오늘 이제 보면 알거든요. 아직도 제가 보기엔 너무 긴장해 있어서 본인이 긴장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유의하시고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건데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어려운 시기는 이제 다 얘기 안 하고 총선을 시작해서 정치를 막 시작해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 한 사람은 네. 저는 아까 교수님처럼 말씀하시는 생각하지 말고요. 네. 우리가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습성이 이제 전직 교수다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광주 그 충정로 그 우체국에서 만났던 그 어르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제가 정말 긴장을 하고 첫 거리 연설이었어요. 창당 선언을 했지만 거리 유세란 거를 난생 처음 하고 마이크도 없는데 갑자기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대중 앞에. 그때 서 있는데 딱 다가오시더니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더니 이제 대신 싸워줘라. 그게 저는 아주 큰 힘을 받았어요. 저는 그거 유튜브로 봤거든요. 생중계 했잖아요. 봐서 되게 이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광주에 와서 멋있게 하시네 생각했는데 아니 기분 나쁘게 부산에 가서 더 멋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부산에 가서 야 그때 부산은 이제 고향이라서 두 번째였던 거죠. 광주는 아주 긴장하고 처음이어서 정말 긴장하고 왔고 근데 그 위로를 받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부산에서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하고 또 사투리를 고향이니까 부산 사투리를 쉽게 구사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뒤집어졌죠. 뒤집어졌는데 일단 그러면 총선 과정 전체에서 가장 즐거운 기억은 뭡니까? 가장 즐거웠던 기억? 그 유세했던 각 지역마다 다 거의 똑같은 그 현상이었는데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두 번째 정도, 같은 지역을 한 두 번째 돌 정도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전혀 쓰지 못하고 육성으로 계속 하는데, 시민들이 뭘 가져오셨나 하면, 다 각자가 만든 조그만 손팻말, 자기가 만든 구호, 대파면 대파,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뭐든 간에 크레파스로 그린 분도 있었고 사인펜 이걸 다 갖고 오셨어요. 그때 너무너무 힘이 났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본 기억나는 장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연설을 못 하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들고 기자들이 질문을 해줘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좀 짜고 하는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좀 친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해준다는 느낌이 있었고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좀 약간 전환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뭐 기자분들에게 이 질문 해달라고 말하는 회가 있고, 물론 항상 따라하는 기자분들이 그쵸. 있었어요. 그분들, 우호적인 기자들. 예, 그런 분들은 먼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네, 네. 그러더니 이제 그 바람을 타니까 다른 기자분들도 합류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기괴한 장면이 몇 번 있었는데 네. 나이가 지금 저보다 조금 조금 밉겠죠. 인가요? 예, 조금 밉것 같은데. 그래봐야 뭐 한 살 한 차이겠죠. 살 차이죠. 뭐. 그죠? 그래봐야 뭐 우리 나이에 뭐. 근데 저희 나이에 남자들끼리 만나서 포옹하는 장면은 좀 기괴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런 지금 웃기려고 한 말인데 너무 진지하게 가지 마시고. 제가 그런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노잼이에요, 여러분? 노잼. 예. 왜 그랬어요 그때? 누구하고? 남자들하고 만났는데 정치인들하고 만났다든가 맨날 청와대. 아, 예. 그 경우는 청와대 때 일종의 뭐 요즘 뭐라 그러면 생사고락을 같이 한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다른 당에 있는데. 다른 당에 있지만 저는 예. 뭐 당이 어느 당에 있든 간에 예. 인간적 관계나 인연은 유지된다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오랫동안 과거 같이 고생했던 생각도 났고 그리고 제가 청와대를 떠나고 난 뒤에 처음 본 겁니다. 예. 사실. 떠나서. 떠나고 처음 봤는데 현장에서 만났고 각각 후보로 나왔는데 물론 다른 당 민주당 예, 후보로 예. 나왔는데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서 서로 반갑게 포옹을 했죠. 아니 그쪽에서 좀 많이 포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맞는 것 나 같습니다.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아. 예, 근데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 약간 농담식으로 꺼냈지만 조국 대표님의 구체적인 정치 일정에 앞으로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정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결국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도 하지만 아름답게 경쟁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첫 출발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예, 예, 그거 맞습니다. 예. 진짜 맞고요. 당시에 거리 유세를 하다 보면 민주당 후보들 많이 만나는데 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예. 않지만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때 예, 예. 긴장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는 정치인이란 가장 먼저 고통받는 사람에 의면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직업. 그런데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마음속으로 슬픈 만남. 한 명만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태원 3사 유가족들 만났을 때 그 아직도 내가 여러 번 거기 방문을 하고 유가족분들 만났는데 이제 법이 통과가 근래되지 않습니까? 그때 선거 치르기 전부터 제가 여러 번 갔고 선거 치르고 난 뒤도 갔는데 자식을 잃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제가 저분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제가 실현을 해야겠다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식 잃은 사람 분들이 모두 텐트에 모여서 앉아 있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모였는데 그분 모두가 자식을 잃은 거죠. 그것이 아주 저도 고통스러웠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최상병으로도 연결되는 거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모습이 제일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도 살짝 소개했습니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인데 대구에서 만난 젊은 신혼부부들입니다. 그 피해자를 위로하러 조문하러 갔는데 자살하지 않은 분들을 만났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도 혹시 이런 극단적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확 옵니다. 저 앞에서 막 울면서 제가 지금 평생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 여기 넣었는데 사기당했어요. 저 어떡합니까? 대표님 막 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정치에 해야 될 역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 공동체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런 분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이 공적인 영역에 언론을 통해서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정치는 꼭 그걸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그런 노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고통받는 존재가 있는 곳에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정치인, 경찰, 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기자하고 경찰하고
정치인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자나 경찰은 가능하면 관찰자적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우리 학자니까. 예. 그런데 정치인은 단순 관찰자가 되면 저는 괴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기 고통받는 타인이 있는데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든가 현장이 증거를 수집하듯이 이렇게 하는 정치인이라면 떠올릴 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본인 지금 묘하게 이 유사한 얘기를 오늘 요 행사 이전에 광주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약간 유사한 네.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나 하면 저는 정치를 하고 있다.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전 지식이나 학자와 다른 점이 있다. 정치는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죠. 제3자 입장에서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그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게 정치다. 즉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채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고통받고 분노하고 하는데 그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 거리가 떨어져 그렇죠. 버리잖아요. 네. 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 분노하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모자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치에 해야 되는 역할은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들어주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끌고 가다 보면 그 속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이 손잡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제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 또는 좌파와 우파 그걸 나누는 것이 완전히 폐기된 건 아니지만 제가 국제정치를 좀 고찰해 본 느낌으로는 적어도 OECD 국가의 정치 변동을 보면 현재의 진보와 보수란 고통을 관찰하는 집단과 고통에 참여하는 집단 간의 대결 같아요. 철학자다운 말씀입니다. 조국 신당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고통에 동참하는 거고요. 제가 어제 그 국회 대표 연설에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고통받는 사람의 도구가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표현에서 뭐 서로 소통한 것도 아닌데 거의 뭐 이심전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혹시 약간 농담삼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아픈 고양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어디선가? 어디선가? 예. 어디선가는 들어봤죠. 네. 저는 고양이를 안 키우는데 예. 밤에 있으면 그 고양이 좀 특이한 그렇죠. 고양이 소리가 애기 우는 같은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듣죠. 여기 계신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감각이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를 가나 6개월 안에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개나 고양이가 아픈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들을 수 있다. 왜? 너무 바빠서. 내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반응할 수 있는 또는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이 감각을 깨우는 뭔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그 고양이 울음소리를 나중에 한번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대학 교수로서 우리 대학생들 또는 지금 청년 세대 전반의 가장 큰 고통은 뭘까? 또 그게 우리 사회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까? 아까 말씀하신 거다 연결될 거.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누군가와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지금 대학생들이 그런 노래도 있어요. 첫 만남 어렵다는 노래도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이 어렵다. 첫 번째 누군가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20대의 가장 큰 문제다. 다른 말로 하면 교수님이실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대학 학생들 보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학부 학생들이 남녀가 같이 앉질 않아요. 아 그래요? 전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남녀가 잘 안 앉아요. 너무 조심하고 너무 지금은 너무 세상이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친해질 수 없으니까 싸늘하게 친절해요, 서로에 대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쉽게 말하자면 이 학생들이 불확실성 속에 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건네는지에 따라서 어떤 응답이 올지를 짐작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우리 서로가 소통하고 교통하고 유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특정 집단을 향해서 몰아져 있는 거예요. 서울을 향해서. 예. 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국가적 미래 장치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일정하게 말해서 오프라인에서 그걸 구축하긴 했지만 너무 쉽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너무 모든 스케일이 자동차 단위로 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하고 교통할 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에 비해서 지금 20대는 옆에 친구한테 수업 시간에 가서 과제를 물어보기도 두려워해요. 왜? 예측 불가능해요, 이게.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정치인들은 너무 쉽게 예측 불가능성을 너무 쉽게 시간적으로만 사유해요. 공간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게 386 세대 한계. 진보라고 하는 걸 배울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시 문제를 아까 대학 문제 다 제공한 데 있는데 출산율이 문제를 하나 들려고 그래요. 지금 만약에 곧 0.6 정도 되는데 곧 있으면 0.5가 될 위험성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0.5라는 얘기는 지금 100명 있다. 그럼 다음 세대에 몇 명 난다는 거죠? 다음 세대가? 그 0.5 되니까 4분의 1이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많이 저 엉뚱한 소리 할까봐 걱정했는데 100명이 몇 명을 낳는다는 얘기죠? 25명 낳는다는 얘기죠? 여성이 50%니까 50%에 50%니까 25명이고 한 세대를 지나면 몇 명 낳는 거죠? 다시 6명 정도 낳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세대만 거치면 완전히. 나라 전체가 위기 상황인데 네. 제일 태평한 사람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 제일 태평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누구냐면 우리 기성세대들이에요. 네. 그거가 연관된 얘기거든요. 제가 좀 다행스럽게 보는 것은 사회권 선진국. 표현이 일단 멋있는 것 같아요. 누가 만든 표현입니까? 그건 뭐 제가 만든 겁니다. 아, 그래요? 제 과거 책에 네. 그 책에 썼던 제목입니다. 책에. 그거는 조국 혁신당이 농담할지 모르니까. 네. 그러면 아까 이제 1핵도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1핵도시는 대한민국 유일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1핵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수도권 이후에 아까 4대 메가시티 할 때 유일하게 인구가 줄지 않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나?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 4개 메가시티 그럼 첫 번째는 뭐 수도권, 그 다음에 부산, 부울경, 그 다음에 전라도, 네. 충청도. 충청도는 유지되고 있어요. 아, 충청도 최근에. 유지된다. 네. 최근에 유지되고 서울이 가까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우리가 출산율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누구한테 바치는 거죠? 서울에 바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마치 애플이 지금 공장을 중국에다 두듯이 서울 사람들이 우리한테 지금 생산 공장을 두듯이 하고 있는 체제 아니에요? 네. 넣으면 다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걸 조금 아까 대학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대학이 왜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뭐 대학이란 기능이 우리는 보통 뭐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웬만한 대학을 다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할 것도 없죠. 대학 가는 사람이 극소수일 때는 지금은 대학을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가면 무조건 극소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직장 갖고 이런 세상이 되는데 그게 지금 아니란 겁니다. 지금은 대학 졸업한 게 큰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됐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이 중요한가? 옛날에 대학이 희소성이 있을 때는 매우 중요했죠. 지금은 거의 대학을 다 가고 있음에도 왜 대학이 중요한가 하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통상 말하는 대학에 와서 고등교육을 받아서 민주시민이 되고 정치적으로 또는 뭐 사회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의 교양 수준이 높고 민주시민이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학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사회적 이제 이 정보량 말고 말입니다. 정보를 많이 갖춰서 공부를 해서 시험 치고 해서 정보를 갖추는 게 고급 정보, 취업을 위한 정보를 갖추는 거 말고 저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대학에 들어와서 비로소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과 방법을 배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대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 전남대학 막 들어오시면 빨간 벽돌 건물 하나 있거든요. 한 가운데 네, 예. 빨간 벽돌 건물,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교토대학 보셨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교토대학 도서관,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의 모양을 그대로 본딴 겁니다. 아,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예.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 대학은 그러니까 인문사회 분야, 법학 분야, 어느 대학은 이공계 분야, 이렇게 할 때 우리 대학을 만드신 분은 학문을 중시하는 원래 교토대학.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일본 그분이 그걸 하신 분이, 교토대학이 도쿄가 아니지, 교토가 원래 우리 주장으로는 우리 삼국시대 사람들이 가서 제일 정착한 것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예, 예. 일본 사람 저 생각 안 하지만.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대학, 거기에 있는 대학, 거기를 우리가 전남대에 본다겠다. 아, 예. 나름대로. 물론 그분은 친일을 좀 하셨어요. 아무지만 그런 뜻으로. 그래서 우리 대학이 이런 대학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사립대학도 국립대학도 다 우리나라는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 있고 나서, 당시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사회운동 세력이죠. 운동 세력들이 전부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들이 문제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선교육위원회를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군단위까지 네. 자꾸 조직이 생기고, 그들이 처음에 원하는 것이 고등교육기관이에요. 네. 근데 안 만들어주다가, 다시 말하면 이제 서울대가 나중에, 경성대가. 그거 아시죠? 예, 예, 예. 더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경성제대 같은 경우는 일본 도쿄를 모형으로 한 거죠. 도쿄대란 거는 일본에서는 관료 양성 기관이고, 교토 같은 경우는 순수 학문 쪽이 강한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두 개가 아주 라이벌 관계고, 또 동경과 교토, 그 경도란 도시도 사회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한쪽은 좀 교토가 좀 진보적이고, 동경은 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이런 흐름이 있고, 이번에 야구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 야구도 최근에 일본에서 그 학교를 갑자기 까먹었는데, 국제학교, 교토 국제고 같은 거 교토 국제고지 않습니까? 교토 분위기가 그걸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혹시 외부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거기 최근에 갔다 와서 소개도 했거든요. 일본의 그 국제부도 제가 좀 못 봤습니다. 바쁘시니까 못 보죠. 최근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외부쇼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지루한가요? 이제 좀 한 3분 뒤에 그만둘게요. 힘들어 할 것 같으니까 한 3분 마지막으로 거의 두 가지 정도 질문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그 사회권 선진국, 지금은 첫 번째 사회권 선진국이란 이제까지는 자유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예. 자유권 과잉 국가. 그런데 인권에는 자유권이 있고 사회권이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법차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권 선진국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인데 그걸 권리로 보지 않았던 걸 권리로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그잖아요. 그 중에 돌봄 받은 것도 권리, 돌봄하는 것도 권리, 예. 그죠? 또는 주거, 머무르는 것도 권리. 예. 사실은 모든 소유권은, 모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모두가 공적 소유라는 기반 위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칸트의 이론이죠. 예, 예. 원래 애플로 가보면. 그런데 이 두 가지 점 말고 혹시 또 하나 생각하시는 사회권 선진국을 위해서 돌봄, 주거를 권리로 보는 거 말고 세 번째 정도로 또 생각하시는 거 혹시 아직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사회권이라고 그러면 저희 당에서 8개의 사회권을 8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주거, 돌봄 말고 환경 하나만 주어도 하나만 하자면 저는 이제 기후 환경 문제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문제가 저나 박 교수님 살았던 세대는 환경 문제에 대한 생각이 매우 약했어요. 환경은 그냥 인간이 쓰면 되고 항상 세상은 환경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뭐 옛날보다 너무 더운 제가 느껴지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보다 너무 더워졌고 지구 온난화를 느끼고 또 꽃 피는 것도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만 폈던 꽃, 제주도에만 자랐던 과일들이 이제 남해에 와서 지금은 충청도까지 올라왔거든요. 뜨거워질 게 바로 확인됩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보다 윗세대들은 감을 못 잡는데 젊은 세대들은 매우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살아갈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기후 환경 문제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PPT에 판을 바꾸었다고 했는데 예. 판을 어떻게 바꾸시려고 그러죠? 혹시 근데 판이 한자의 판이 있고 한글의 판이 다르다는 걸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한자의 판입니다. 나무복변에 그것은 바둑판, 장기판 할 때 네. 판이에요. 네. 근데 우리 한글은 그런 뜻이 아닌데 지금 박보자 말씀하시는 건 한글이니까 네,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설명하세요. 네, 하시죠. 그러니까 네, 네. 한자의 장기판, 바둑판은 이런 것도 판이에요. 이런 것도. 근데 우리말에 순수 우리말에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서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사람이 뭘 먹어요. 그럼 무슨 판이죠? 먹자판. 복잡한. 또 뭐 같이 먹다가 싸움이 일어나요. 그건 싸움판. 놀면 놀자판, 노름판, 개판. 소리판, 개판. 그러니까 이 판은 뭐냐면 판은 동일하려고 했어요. 예. 예. 장소를 바꾸려고 했어요. 네. 근데 새로운 진보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람이 행위의 방식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판을 바꾸자. 새 판짜기. 예. 이 양식을 바꾸자. 그런 뜻으로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제가 저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다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알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이제 박 교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다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법, 제도 이런 걸 주로 공부하는 사람이고 물론 법 철학을 하셨습니다만은 철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제가 바라볼 때 학생들이 서로 같이 앉지 않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 그런 점을 천착을 많이 하신다면 이번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 판을 바꾼다 그러면 법과 제도를 바꾼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박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닌 행위 양식을 바꾼다 이런 얘기를 포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제가 이제 그 PPT에서 얘기했던 판은 주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법과 제도를 바꾼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행위 양식을 바꾸는 문제는 이제 뭐 오랜 논쟁이긴 한데 제도를 바꿔야 되냐 사람의 의식 행동을 바꿔야 되냐 어떤 게 먼저냐 이런 오랜 논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법을 공부하기도 했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직업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나이가 대학에 있는 경우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각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드뭅니다. 시민들 만나는데 각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소통하고 경청하고 이런 시간이 좀 적은 편입니다. 옛날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고 연설하고 제가 그 점에서 제가 초점은 그 사람과 개별 사람보다는 그 개별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의 틀을 바꾸는데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는데요. 그냥 보통 학자로 살면서 조금 더 사회에 발언을 많이 하고 정치적 의제나 의제에 관심 갖는 한 3, 4년 동안 일상이 비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똑같이 앉아있지만 우리에게 일상이 대표님에게는 비상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항상 우리를 위로하셔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전혀 생각지 않은 건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고 또 다는 건데 안 하셔도 되는데 대법원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 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저는 나와서 반드시 다시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각오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 교수님이 뭐 직설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뭐 전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를 했는데 어떻게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변호인단도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창당을 할 때도 그 위험성을 안고 창당을 했고 지금도 그 위험성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곁으로는 뭐 웃고 다니지만 그 불안감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에 답하기 전에 제 심정을 또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른다. 그 걱정이 되죠. 불안하죠. 어느 순간 작년 어느 순간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저 대법관 분들이 결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거나 주저앉거나 흔들리지는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매번의 재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웃고 얘기하지만 저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다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 재판 간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고통을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이제 웃고 이러시는데 저는 그 속마음이 어떨지 정말 짐작이 갑니다. 저는 그 과정을 다 통과했거든요. 매번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맥이 다 빠집니다. 왜냐하면 검사들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고 피고인은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변호인이 얘기할 뿐이고 뭐 너무 길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그 과정을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는 제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도 돌봐야 되죠. 그래서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가 어떤 결심을 했나 하면 대법원이 또는 법률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창당을 했고 뛰어들었고 일정하게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할 일은 다 할 생각이고 그런 제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 생각하면 10년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전 돌아올 거다. 돌아와서 제가 할 일을 하겠다. 열심히 짜리를 태어난 사람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학자였고 지식인으로 삶을 살았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지만 그 경우 정치인은 아니었어요. 이런 이제 시련을 겪으면서 저의 별자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별자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비유를 하자면 제 스스로도 바뀌어 나가고 별자리도 바뀌어 나가면서 또 이러면 안 되겠다. 과거와 제 자신의 과거와 결별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래서 뛰어들었고 지금도 뛰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든 저는 뛸 것입니다. 좀 준비했겠지만 제 생각에 전남대학교에서 학생회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또 조국 대표님과 함께 나름대로 재밌진 않았지만 의미는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조국 대표님과 조국 혁신당에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희 뭐 친구들, 가족들 저희 재미라고 제가 원래 재미가 없고 농담도 잘 못하고 뻣뻣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영 선생님이 정말 위트 있으시고 재치가 번뜩이신 분인데 제가 워낙 재미없다 보니까 그 양해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전남대 학생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젊은 분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 해서 말씀하신 거 듣는 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거꾸로 올라가면 옛날 인연이 있긴 합니다. 제도 따지는 재미없는 사람들이 그걸 깨치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예 마무리하시기 전에 그러면 이제 조금만 재미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에게 받을긴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서너 분 정도만, 좀 많으면 서너 분 정도만 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한정되어 있어서 먼저 우리 전남대학교 학생들 먼저 좀 위주로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혹시 너무 죄송한데 그러면 저희 일반 시민분들 중에 딱 한 분만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앞쪽에서부터 계속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한 번만 좀 질문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대학원생이거든요. 전남대 대학원생입니다. 네. 조국 대표님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교육사회학과 지금 박사생이고요. 예, 다음 연도 이제 졸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대학교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울대 10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맞는 대학을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유치해갖고 기업과 함께 가는 것이 이 대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정말로 동의하고요. 그것과 함께 제가 든 생각이 저는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박사 논문이 될 것이고 잘 쓴다면은 정말 나중에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는 자본과 함께 이것이 정말 시민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곳이 순천에 있는 여순 사건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학교의 교육 과정이 되었는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시민과 관련해갖고 특히 이런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그래서 진짜로 대학과 지역과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또 이제 제가 알기로 시민 관련해서도 예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걸 알고 있어서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해서 예산이 모두 다 삭감됐습니다.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똘똘 뭉치고 있어서 양변상 교수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고 또 제주도에서는 실제로 돌봄과 관련해서 마을교육 공동체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이 많고 그것을 교육과 함께 그렇습니다. 학문적 전공 외에도 실제 그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도 하고 계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큰 덩어리죠. 소프트웨어의 비유가 좀 애매모호하게 이걸 이 대학과 기업을 둘러싸는 어떻게 보면 물 같은 존재가 저는 마을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의 역할은 있고 기업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죠. 근데 마을교육의 문제가 예산 삭감 얘기는 이제 지금 그 마을교육 문제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지금 안 되고 부자 감세를 하다 보니까 부자 감세를 하는데 써야 될 때는 어디를 줄여야 될 것인가, 쓸 곳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상 우리 사회가 유지해왔던 마을교육 공동체 같은 예산들 다 줄이고 있거든요. 그게 저도 안타깝다. 더 중요하게는 권한은 전 지자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마을교육 문제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대학과 기업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같이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근데 마을교육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할 문제인데 지금 워낙 돈이 끊어졌기 때문에 문과가 아니어서 그 정도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옷 입으신 분이 가장 먼저 손을 먼저 들어주셔가지고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6학년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민생 법안도 중요하지만 형법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형법요? 네. 형법. 이제
우리나라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하잖아요. 이제 음주운전이라든가 이제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이 좀 너무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입법에 계신 분들께 꼭 만나면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우리나라의 범죄자에 대해서 좀 처벌 수위를 좀 높여서 형법에 대해서만큼은 좀 공포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처벌 수위 올렸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형법의 미래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제가 형법 교수였던 거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이 대학원 시절부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형사소송법, 형사절차법 쪽입니다. 형사법이라고 불리는 게 제 전공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또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형벌이 약하다는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 변화에 따라 시대 변화란 말은 우리가 과거에 형량을 맞춰놨는데 실제로는 그리고 세상이 변했는데 형량이 여전히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 형량을 조정하는 건 맞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주 흉악한 범죄가 막 나고 하면 사람들이 혼나야 하는데 막 이런 분노의 감정이 치솟아요. 아주 나쁜 행위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 그 분노의 감정은 상당히 정당하기도 한데 조심해야 될 대상입니다. 두 가지 점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데 분노가 먼저 일어났는데 신문을 봤을 때 이 나쁜 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나쁜 놈 경우가 있고 전혀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큰일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실화입니다. 실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제가 대학 재직을 서울대학교에 했는데 서울대학교 앞에서 무슨 여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살인사건을 발생해서 시체가 발견됩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숙소 주인이 확인까지 해줍니다. 저 사람이 왔다 나갔다. 모든 사람이 격분을 합니다. 경찰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목격자가 그 사람을 지목하고 또 모든 지문이 다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모두 자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경찰관이요. 사실은 제가 실제 사람 죽였다고 다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진술에 내가 안 죽였다 얘기하면서 제가 유류품을 보니까 수표 몇 장이 없어졌다. 그 여성이 자기 애인인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까지 철회하면서 다 자백을 합니다. 그 사형 선고하는데 집행되기 전에 범인이 발견이 됩니다. 그 우연히 불신 검문을 했는데 그 없어졌다고 하는 수표가 발견했는데 수표가 죽은 사람의 거였어요. 제가 사실 예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외국계 말고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게 분노의 그 사람이 매장이 될 정도였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걸 같이 가져야 균형 있는 감각을 갖는다. 안 그러면 그냥 분노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산으로 그 중에 99명은 진짜 나쁜 놈이었고 한 명은 그럴 수도 있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한 명에게는 100%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제가 전공자도 하지만 범죄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지만 형사처벌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지금 말했던 그런 범죄의 경우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우리 학교 학생분들 외만큼이나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너무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한번 시민분들 중에서 한 번 더 질문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시민분들 계실까요? 예. 저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생은 아니고 오늘 조국 대표님이 오신다 하셔서 이웃학교인 조선대학교에서 왔고요. 저는 법학과 정치학을 현재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을 보면 다들 요즘 진로가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회보장법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법학연구원이 꼭 되고 싶습니다. 소명의식이라고도 하죠.
약간 법조인 같은 경우는 매체나 작품에서 법조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이런 걸 많이 언급하는데 법학연구원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법조인에 비해 언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학연구원이 되고 싶은 저에게 마음가짐을 알려주세요. 제가 마치 대학원에 세미나 온 것 같긴 하는데 제가 대학원 수업을 옛날에 교수 시절에 이제 하면 대학원생이 들어오면 맨 처음에 유사한 질문이 있습니다. 통상 이제 법률가 법조인, 현업에 있는 법조인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존재하고 있는 법조문, 그다음에 현행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벌어진 사건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게 법조인입니다. 법조문 있잖아요. 또 현행 대법원 판례도 있잖아요. 그 사건은 인사건, 형사건,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여기에 어느 법조문을 적용하고 어느 판례를 활용해서 가리킵니다. 제가 가리키기도 하고 그걸 잘 가리키도 잘 쓰도록 사회권과 직결된 학문인데 법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걸 해야 됩니다. 요거 말고 요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아니,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아까 세 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존재하고 있는 그 법조문이 옳은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이 법률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부족한 건 없는 건가? 이 법조문 잘못된 거 아닌가를 의문을 품어야 되고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이 대법원 판례가 맞나? 대법원 판례가 제대로 현실을 맞나? 적용을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생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이건 왜 일어난 거지? 일어났다는 거 말고 A가 B를 죽였다. A가 뭘 훔쳤다. A가 뭘 어떻게 했다. 그럼 적용하기 이전에 A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도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연구자가 되려면 그 법률을 해석하는 사람 말고 요 세 축에서 하나씩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원 수업하는 네, 좋은 질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원래 마무리 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 전남대학교 학생분들이 손을 너무 많이 들어주셔서 제가 너무 눈에 밟혀서 딱 정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너무나 딱 정말 질문 안 하시면 너무 두고두고 한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딱 두 분, 그러면 우리 세 분 그냥 즉석으로 가위바위보 한번 하실까요? 네, 하겠습니다. 세 분 잠시만 일어나셔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질문 다 컴팩트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분이시네요. 네, 하겠습니다. 안 내면신 거 가위바위보. 어떤 분이 계셨? 네, 남자 두 분 가위바위보 부탁드릴게요. 뒤에도 계신가요?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두 분 가위바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여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경제학부 학생이고요. 이제 그 조국 대표님의 이제 주어권 관련해서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 이제 그 새로운 시각이라서 되게 신선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경제학부 학생이다 보니까 그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게 일단은 그 조국 대표님 말씀대로 그 저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주거 안정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겠지만 근데 저희 나라 특성상 그 부동산을 전 국민 투자 상품으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로또 청약이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만큼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이제 그 대출 연필족 같이 대출을 딱 받아가지고 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조국 대표님 이제 그 주거권 안정을 위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대규모로 지어버리면은 이제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뭘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불안식성이 너무 커서 반발이 되게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국 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경제학과 다운 질문입니다. 저는 집을 소유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본 그 전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임대주택에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이 자기 집의 소유를 소유하고 싶다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면 지금 보면 우리나라 집값이 전 세계적 수준으로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는 건 다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이미 넣었거든요.
넣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내 집값이 떨어지는 건 걱정하잖아요. 게다가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경우는 그 대출까지 생각했을 때 대출집 이자를 갖고 있는데 집값이 더 떨어져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거 아니다 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집값으로 인한 이제 그 정도 집을 산 사람이 한 그룹이 있어요. 근데 아예 그런 집도 못 산 이 주거를 구매하는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이 있겠죠, 지금.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든 자력으로 사건, 뭐 어떤 전세를 끼고 사건, 은행 대출을 끼고 사든 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예 못 사는 사람, 사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습니다. 저는 안박에 지금 일단 제가 말한 5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을 한 방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몇백만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예산도 안 돼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 박정희 정권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꾸준히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럼 주거권, 돌봄권 100개년 계획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점점 우리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면 우리 국민들이 어떨 때는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다고 화를 내고 그 문재인 정부 때 어떨 때는 집값이 폭락했다고 화를 냅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은 자기의 재산 문제니까 충격을 서서히 줘야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주거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도 부담을 적게 주면서 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의 충격도 줄여줘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바로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5개년 계획처럼 단위를 줘서 이걸 서서히 줘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이번 5년에는 몇 채, 그 다음 5년, 10년 차에는 몇 채 이렇게 지어 나가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어진 지금 집값이 서서히 떨어지죠. 그러면서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용으로 그 집을 나이가 들 때 그것을 이제 자식에게 상속세 물고 상속세 많이 듭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파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내는데 지금은 현재 노인분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에 아파트를 통째로 넘기고 돈을 받아 쓰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제도 있는 거 아시죠? 그거와 비슷하게 나이가 든 집 소유자로부터 국가가 그 집을 사면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점점 사 나가면 이 충돌이 서서히 해결될 거라고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질문과 답변이었고요. 아쉽지만 이제 오늘 준비한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드리기 전에 혹시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이 대담에 좀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고 너무 수고해주신 조국 대표님과 박고은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는데요. 이제 대표님께서 단상에서 반대로 돌아서 이제 우리 청중분들을 배경으로 같이 사진을 좀 찍는 그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장 정도 찍을 건데요. 그 중에 한 장은 이제 오늘 함께 오신 분들께서 그 핸드폰 후레쉬를 같이 켜셔가지고 좀 같이 이쁘게 좀 사진 찍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먼저 처음에는 그 없이 한번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찍는. 근데 이제 혹시 모르잖아요. 지나가신 대표님 허리를 붙잡고 안 찍으면 탈당하겠다고 하시면. 자, 그렇게 일단 한 장 찍겠습니다. 자, 전남대 화이팅. 자, 제가 전남대 할게요. 화이팅 해주십시오. 전남대 화이팅! 잠시만요. 자, 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먼저 찍을게요. 자, 저 혹시 뉴스 나오면 안 돼요? 전남대 화이팅 한번 더. 전남대 화이팅. 전남대. 자, 이번엔 두 분만 전남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하트 해주실까요? 프레시 또 해주십시오. 자,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사랑합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네,